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예전에 쓰던 기계들이 나오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마 기술의 발전을 기점으로 삶의 양식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계를 보면 그때만의 생활 양식, 문화 등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난 기계들에 대한 추억 한두 개쯤 있으시죠? 삐삐사서함에 노래 넣고 인사말 녹음한다고 전화기를 라디오에 대고 담았던 기억도 나고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모티콘 배우려고 노력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신기했었던 생각도 나고요. 스마트폰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추억하게 될까요? 오늘 생생경제 1부와 2부에는 스마트폰 시대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 그리고 생각할 거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2018년 8월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생생경제는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거리 드릴 텐데요. 스마트폰 시대의 전제 조건은 스마트폰 이용입니다. 9월부터 스마트폰 신제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핸드폰 바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잠시 멈추시고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효훈입니다. IT 칼럼니스트는 예전엔 없던 신종 직업이잖아요. 아니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래요? 다만 네. 이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 아니요. 뿐이죠.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제 말은 그 오래전이라는 게 얼마를 말씀? 99년, 2000년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이 그렇죠. 처음 보급되던 요때서부터 예전에는 그냥 정보통신 컴퓨터 네. 칼럼니스트였다가 네. 자연스럽게 IT 칼럼니스트로 넘어온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2000년이라는 그 연도로 따지면 20년 가까이 된 예. 직업이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종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IT 칼럼니스트 특히 저처럼 경알못을 넘어 경알못 플러스 기알못 기계를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IT 칼럼니스트가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평론가께서는 얼리 어댑터시겠죠? 얼리 어댑터이긴 한데 좀 네. 기업들이 안 좋아하는 좀 깐깐한 얼리 어댑터죠. 예. 그렇군요. 기업에서 이렇게 신제품 같은 거 써보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런 의뢰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네. 하도 깐깐하게 하니까 안 주시나요? 예. 그렇죠. 안 주시더라고요. 예. 대신 우리 방송에 많이 요청을 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실 테니까요. 예, 대신에 저는 써볼 기회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요. 주시지 네네. 않아도 한 써보고 거기에 네. 대한 글은 항상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으로 좀 한정을 지어서 우리 IT 칼럼니스트 요훈. 네. 맞죠? 요훈입니다. 훈훈하다 할 때 요훈. 네. 이 요훈 IT 칼럼니스트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확, 또 하반기에 확. 이 이동통신사를 비롯해서 여러 대리점에서 전화가 몰려옵니다. 이 스마트폰 바꾸라고요. 그 전화 받으면 이제 또 신제품이 나왔나 보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대격돌이 시작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전화는 매 분기마다 영업총회에서 좀 이거 실적이 떨어지면 네. 실적 올리려고 전화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저희 이제 갤럭시 노트 8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아이폰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서부터 독일에서 이파라고 세계 3대 IT 전시회가 열리거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대거 손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면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시즌까지 판매량을 놓고 엄청난 격차를 벌이는 시기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올 시점쯤 해서 이제 그 전에 모델들이 좀 싸지는 경향이 있어서 고민들을 늘 하세요. 그냥 싼 값으로 살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돈을 많이 주더라도 신제품을 살까 이런 고민을 아마 지금 이 시점에 많이 하시겠네요. 이제 많이 쏟아질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가장 권해드리는 거는 네. 1년 전 모델이 가장 낫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을 이렇게 인터뷰 서두에 해버리셨어요. 1년 전 모델이 가장 낫다. 실제로 그 지원되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네. 1년 전 모델이라고 해도 지금은 솔직히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딱 고르겠는데 새로 나온 것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네. 하시면 한 2년 전 모델을 사서 이제 쓰셔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떤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셨지만 1, 2년 전 모델을 써도 된다는 뜻은 그만큼 획기적으로 좋아질 게 이제 더 이상 없다. 예. 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하반기에 예. 나오는 제품들을요. 먼저 삼성 갤럭시 노트 9.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면 우리 작가가 PD님 삼성 갤럭시 노트 9 아니에요. 노트 9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단도리를 칠 정도로 예. 제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나 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삼성 갤럭시 노트 9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예. 뭐가 더 좋아졌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늘어났다. 됩니다. 예. 화면도 한 1인치 정도 조금 늘어났고요. 배터리 사이즈도 조금 늘어났고요. 네. 무게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달라진 게 있으면은 뎁스라고 뭐 딱 그 모니터랑 연결하면 바로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좋아졌고 가장 달라진 거는 펜입니다. 펜이요? 예, 그전에 펜은 주로 필기용으로만 써왔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블루투스를 내장을 해가지고요. 리모컨처럼 쓸 수가 있게 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셀카 찍으실 때 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좀 무겁거든요. 크고. 네.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찍기 힘드셨을 때 이럴 때 조금 유용하게 쓰신다거나 아니면 음악 들을 때 다음 곡으로 건너가기 이런 버튼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더 친절해졌다는 것 정도? 그리고 더 튼튼해졌다는 정도?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나요? 예, 조금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늘어났다라고 단순히 네. 생각하면 됩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제 기억에는 작은 핸드폰을 사는 게 또 유행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어떻게든 작게 만들고 막 접고 맞아요. 뭐하고, 예. 그리고 얇게 만들려고 했고요. 예. 이제 다시 커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시 커진으로 바뀐 지는 한 몇 년 좀 지났죠. 네, 네. 예전에는 정말 벽돌평 같은 거였다가 네. 되게 컸잖아요. 네. 배터리도 툭 튀어나오고 그런 거였다가 이걸 좀 조금씩 이제 작게 만든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이 화면 가지고 통화하시는 것도 많지만 맞아요. 게임도 한다거나 영상도 보고요. 다음에 메신저 이거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점점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화면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진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화면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반면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큰 화면폰을 좀 싫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길 수 있으면 작은 걸로. 네. 네, 똑같은 폰이어도 뭐 아이폰이 있고 아이폰 플러스가 있으면은 다 아이폰으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그것도 차이가 있군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와이파이가 우리나라는 진짜 잘 돼서 네. 어딜 가나 동영상도 보고 이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나 와이파이가 좀 이 네트워크가 안 돼 있는 데는 그럴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런 예. 것도 좀 원인이 됩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네. 또 태블릿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화로 겸용해서요. 예, 네. 되게 안 좋은데도 많이 쓰시긴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매너? 예, 이걸 너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다 놓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다 이 지갑이나 가방 안에 집어넣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값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쪽으로 그렇군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야기 좀 다시 해보면 언제나 역대 최강의 스펙을 자랑하는데 저는 뭐 기계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예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기능 넣으면 시스템의 부하도 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기능을 사용자들이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치열할까? 기능 경쟁을 위해서. 예. 이런 고민 해봤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조금씩 나아지지 않으면 안 팔리겠죠? 예, 어쨌든.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된다. 지난번 제품보다는 나아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이 이제 한 90% 정도가 좋아졌는데 나머지 10%가 좋아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인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차근 조금씩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늘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갤럭시 노트 8이 좀 늘어났는데 네. 이제야 뭐 하루 종일 써도 이제 배터리 걱정 좀 안 할 정도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지난 몇 년, 이게 십몇 년 동안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게 배터리랑 카메라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카메라는 좀 됐는데 배터리는 이제야 작년 올해쯤 돼서야 겨우 하루 종일 써도 보조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시대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거죠. 네. 갤럭시 노트 8 그럼 지금 싸졌을까요? 갤럭시 노트 8이요? 8은 예, 없나요? 좀 싸졌습니다. 사졌나요? 예. 그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걸 해야겠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 아이템을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핸드폰 바꿀까 말까 고민하시는 예.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갤럭시 8은 좀 싸졌다라는 말씀. 갤럭시 S7은 지금 보조금이 엄청 늘어가지고 약간 공작품 비슷하게 가까이 갔고요. 갤럭시 노트 8도 보조금이 지금 최근 상향이 돼가지고 네. 예전에 비해서 한 30-4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7하고 8하고 기능 차이가 큽니까? 7하고 8하고 제일 큰 거는 이제 화면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나요. 네. 7이랑 8은. 네. 역시 S9이랑 노트 9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 화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이 작고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S7 쓰셔도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노트 8 찾으시는 분들은 노트 8이 노트 9이 나왔는데요. 네. 이 9 뭐 특별하게 더 좋아진 거 없다 싶으신 분들이 주로 지금 노트 8을 찾으시는 단계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애플도 하반기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나온 게 아이폰 X, 10이, 아이폰 10이요. 아이폰 10. 예. 10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거 뭐예요? 아이폰 10 2인가요? 이름이 뭔가요? 이번에 세 종류가 나올 예정인데요. 네. 5.8인치, 6.1인치, 6.5인치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올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보급형은 아이폰 9. 아이폰 그리고 9. 이제 그 고급형 모델 두 모델은 아이폰 10s, 아이폰 10s 플러스.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예. 네, 아이폰 하면 또 디자인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는 또 어디를 얼마나 깎아서 예쁜 성형을 하고 나올지 기대가 좀 크던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아이폰 10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달라집니까? 기능은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네. 이것도 역시 조금 더 배터리가 오래 가고요. 조금 더 이제 화면이 좋아지고 다음에 이제 예전에 아이폰 10은 큰 사이즈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폰 8, 아이폰 9 같은 경우가 그 생긴 거는 아이폰 10이랑 굉장히 비싸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격돌할 라이벌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9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대부분 다 인정하시는 내용인데요. 네. 아이폰의 장점은 아이폰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아이폰은 완전히 안드로이드 폰이랑 다른 생태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네. 좀 뭐 안정적으로 다양한 앱을 쓸 수 있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바로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예. 저같이 기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폰 세계가 너무 복잡해요. 미지의 세계와 신비가 가득한. 그렇게 됐죠. 네. 예전에는 굉장히 쉬운 폰이었는데 지금은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옆으로 돌렸다 굉장히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해졌죠. 그러면은 장점이자 단점은 아이폰은 아이폰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와 비교했을 때. 대신에 이게 안면 인식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앱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다음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경우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이폰 쪽 액세서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쉽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것. 또 애플 그 노트북 쓰는 사람들은 또 애플 핸드폰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이폰을 쓰면은 아이폰 쓰고 애플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애플 컴퓨터에서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문자를 받는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애플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요. 네, 그러게요. 대부분 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성능을 비교해서 이런 신형 스마트폰을 사기도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은 동영상을 꼭 보면서 그렇죠. 밥을 먹거나 외출을 했을 때 그대로 멈춰라를 해야 할 때 동영상을 꼭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요금하고 잘 연계를 해주는 요금제를 이제 좀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금제와 연결해서 출시 프로모션들이 좀 있습니까? 아쉽게도 동영상 관련돼서 출시 프로모션은 없고요. 네. 대신에 KT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다음에 그 SK 같은 경우는 렌탈 형식으로 이제 갤럭시 노트 9을 쓸 수 있는
이런 요금제를 지금 각각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둘 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이득은 없는 그런 프로모션이니까 네. 내가 갤럭시 노트 9을 사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좀 이익을 보고 싶다거나 조금이라도 좀 싸게 이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한테만 권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 스마트폰 시장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의 약진이 무섭다고 하던데. 예. 네. 이게 원래는 순위가 항상 삼성, 애플, 네. 다음에 기타 중국 회사들 이런 순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2, 4분기 때 화웨이라는 중국 회사가 한번 2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2등, 3등으로 밀린 거예요. 아, 애플도 밀어냈었어요? 예. 물론 이제 이익으로 따지면 항상 애플은 절대적인 1위인데요. 네. 그 만들어내는 이 출하량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화웨이가 애플을 제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유가 최근에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 적게 팔린 게 아니거든요. 애플이 예전보다 늘었는데도 화웨이가 그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그 화웨이가 이 중국 말고 동남아나 일본이나 유럽 쪽에 지금 시장 진출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많이 애플을 누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왠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이 오래 쓰고 예. 고가의 제품은 중국 제품을 쓰기가 조금 망설여지게 되거든요. 예. 괜한 선입견일까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AS. 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스마트폰의 AS는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머레어라고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이 폰에서 내 정보를 빼서 다른 나라로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이나 어떤 보안기기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었고요. 네. 얼마 전에.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걱정에 대해서 기우라고 말씀 못 드려요. 네. 정부가 정말로 나가고 있을지 안 나가고 있을지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중국산 스마트폰을 쓰시면은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은 중국 스마트폰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소비층이 있으세요? 네. 요즘 중국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1년 동안 스마트폰 쓰고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만큼 싸요. 예, 지금 두 종류의 스마트폰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네. 화웨이에서 하나, 샤오미에서 하나 출시가 됐는데 각각 가격이 25만 원, 29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일단 통화는 당연히 되고요. 통화는 당연히 되고. 이렇게 어플 같은 거 깔 수 있고, 앱 깔 수 있고. 당연하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 화웨이에서 나온 폰은 네. 작년에 일본 알뜰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폰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장기 체류자라든지 1년 정도. 그런 분들도 괜찮고, 이 스마트폰에 굳이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이 폰을 구입하시고 알뜰폰이랑 요금제를 결합하면 굉장히 싸게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 기능 같은 건요? 의외로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다. 예, 옛날에는 그 가격 대비 가성비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4, 50만 원에 팔리는 폰 정도의 화질은 나와줘요. 최고 플래그십에는 못 미치지만 네네. 생각보다 요즘은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는 이제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네. 새 폰을 사시겠다. 네. 잊어버려도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주 많이 쓰십니다. 네. 깐깐한 칼럼니스트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우리 이용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9월달 하반기 스마트폰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0179님께서 스마트폰 구입 싸게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대리점이 싼가요? 아니면 신도림 용산가 같은 곳들이 싼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통 그런 걸 이제 집단상가라고 부르고 근데 네. 대리점을 따로 놓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집단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 쪽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이런 저런 혜택들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 뒤에서 굉장히 많은 사은품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원가로 따져보면 대부분 다 이제 10만 원 정도일 거예요. 10만에서 20만 원 사이. 네네. 이 정도의 프로모션 지금 다른 쪽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아니, 네.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도 네.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도 약간 높은 정도인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선택 약정으로 해가지고 25% 가격 할인을 받으시거든요. 네. 이 가격 할인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 받는 것보다는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다 합치면요. 네네.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하신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이제는 크게 손해를 보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옛날처럼 대란 일어나가지고 60만 원 뒤에서 돈 돌려준다거나 이런 일은 아직은 없으니까요. 네. 저도 신도림 한번 핸드폰 구입하러 갔는데 네. 저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 설명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선택하기도 힘들고 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으니 뭐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도 처음은요. 괜찮다. 나중에 뒤에서 솔직히 그 마케팅 비용을 가끔 가다가 뿌릴 때가 있어요. 이걸 대리점한테 대리점 포상금 형식으로 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 대리점에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넘기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네. 아직 갤럭시 노트 9은 그런 일은 아직 발생하진 않았고요. 당분간은 아마 이제 특별하게 매출 높여야 될 일 없으면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깐깐한 칼럼니스트 이호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에 지친 내 피부를 살려줄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친구들 전화도 잘 오지 않는 내 폰에 스마트폰 바꾸라는 전화가 몰려옵니다. 사실 신제품이 나와도 기존의 성능과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지는 알기가 힘들죠. 오늘 일부 생생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신제품 사지 말고 신제품 나오기 전에 그 전 모델 신제품 나오기 한두 달 전에 사시라는 그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많은 기능을 가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가끔은 적은 기능을 가졌던 그 아날로그 감성의 과거 통신 기기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1983년 국내 무선 호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등장하게 된 이것은 1997년에는 가입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일반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연애수단이자 커뮤니케이션의 기기이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추억이 담겼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삐삐, 2번 스마트폰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1번 삐삐, 2번 스마트폰 정답 보내시면서 오늘 정답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추억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PD로 살면서 저에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 방송에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요. 물론 YTN 라디오가 뉴스 보도 채널이다 보니까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볼 수는 없지만요. 좋은 강연자나 책의 저자들을 마음껏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생생 초대석도 사심이 담긴 초대석이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마트폰 시대의
정보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생생초대석에는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경쟁의 시대, 이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남는 법, 메시지가 미디어다의 저자 유승찬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고 싶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는데 어떠세요? 고백을 네, 받은 입장에서?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출발새 아침 담당 PD였을 때 트위터 민심. 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네. 가지고 매주 찾아뵀었죠. 네. 그때가 몇 년도였죠?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아니요, 2, 3년 더 됐을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때만 해도 트위터로 뉴스 분석하고 이런 게 되게 신선했었어요. 네, 그때만 그렇죠. 해도.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의 발전이 참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유승찬 대표의 전공은 사실 경제가 아니라 정치예요. 네, 정치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다수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해서 네. 저는 주로 이제 메시지 전략과 온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그렇죠. 요즘 같은 때는 지자체나 대학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련 컨설팅을 하거나 말씀하셨듯이 책을 쓰거나 주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최근에는 메시지 만들기 워크숍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 특히 스마트폰 시대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먼저 정치 전략을 짜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게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일단 선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판세를 분석해서 전략을 네. 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만듭니다. 프레임은 이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요. 네. 전략과 프레임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보셨겠지만 좋은 메시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실수 하나로 무너지는 정치인들도 꽤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봤죠. 메시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스마트폰 시대,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메시지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실수도 줄여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사실 미국 정치 컨설팅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푸념이 나오는 게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투자를 덜하는 분야도 메시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중요한데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메시지라는 게 이제 어떤 보면은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도 다들 보면 비슷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좋은 메시지를 만드는데 이 투자를 덜하다가 큰 코를 다치죠.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죠. 예.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냥 말이 한다고 말이냐? 우리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특히 정치인이나 교사나 종교인이나 아니면 저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한마디가 주는 중요성과 무게가 굉장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인데요. 네, 특히 네. 이제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네. 슬프게 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도 메시지의 중요성이 그럼요. 점점 강조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국내외 세계적인 기업들은 자체 뉴스룸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 기업들 안에.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건 PR하고 다른 건가요? 다르죠. 옛날에는 그냥 기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다들 자체 소셜미디어 계정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한 뉴스룸들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임원이나 혹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네. 심지어 축구 감독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어요? 히딩크요? 네. 히딩크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난 아직도 배고프다. 네. 그만큼 네. 이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선수들의 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뭉쳐서 파이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감독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메시지가 결국
그 팀원들을 움직이고 그게 또 선순환이 돼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니까. 그렇죠. 네. 기업은 당연히 목표가 이익을 내는 건데 네.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기업인들이 그렇게 SNS 같은 걸 많이 합니까? SNS를 많이 하는 거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SNS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송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좋은 메시지는 새로운 질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네. 저는 요즘에 이제 강의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한 기업은 무엇을 질문합니다. 제품에 대한 질문을 하죠. 특별한 기업은 how, 어떻게를 질문해요. 이거는 네. 기술과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why, 왜를 질문합니다. 네. 왜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다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방금도 네네. 애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스티브 잡스는 제품을 먼저 팔지 않았어요. 혁신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먼저 팔고 그다음에 기술과 디자인을 얹고 맨 마지막에 제품을 팔았어요. 그런데도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용자들이 밤새 줄을 서서 그 제품을 샀잖아요. 그거는 네. 가치를 먼저 판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기업에서는 이제 가치와 기업의 스토리를 파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이 그 미래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 이야기 하셨는데 스티브 잡스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영화 잡지 편집장을 스크린이라는 영화 잡지가 옛날에 네.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네. 보통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면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서 월드 프리미어라는 행사를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픽사 스튜디오를 인수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거기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대. 기억나실 거예요. 토이스토리 네. 기억나시죠? 네. 토이스토리 그다음 후속작이 벅스 라이프라는 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제가 벅스 라이프 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스티브 잡스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인증사진을 안 찍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그가 우리 대표님께 줬던 수많은 메시지들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영화 잡지 편집장이라서 네. 스티브 잡스 얘기보다 존 레스터라는 그 영화의 감독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주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 훌륭한 인재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채용을 했는지 리크루팅을 네. 했는지를 네. 강조를 했고 존 레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3D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존 레스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첫 번째는 스토리이고 네. 두 번째도 스토리이고 세 번째도 스토리입니다 이랬어요. 네, 그 말이 지금도 저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게요. 본인들이 관심 갖는 분야의 메시지는 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스티븐 잡스라는 대단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편집장 신분이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못 알아본 거죠, 제가. 그리고 그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편집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셨는데 네. 기업이나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했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예. 관심 갖는 사람은 내 메시지를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에 있어서.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해요. 지금 특히 네. 스마트폰 시대는 맞아요. 우리가 뭘 찾지 않아도 들어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저는 99%의 소음을 뚫고 도달한 1%의 신호. 저는 이거를 메시지라고 정의를 그러네요. 했어요. 그림이 책에. 그려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신호를 발신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그러려면 가치 있는 메시지를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책에는 제가 9가지 원칙을 얘기했지만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소셜미디어 시대라는 것은 옛날에는 아주 공적이고 가치 있는 얘기만 했으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기에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가 결합이 됐을 때
그 메시지의 파급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정의하신 그거는 스마트 시대의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적인 가치나 좋은 말, 소위 말하면 들으면 교훈적인 말 네네. 이런 것들을 담으면 됐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거기에 플러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가령 시민운동 단체들이 가령 있다고 치면 네네. 예전에는 보편적 가치, 독재 타도 민주주의 이런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호응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를 보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스피치가 있었고 네. 그것이 광장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타고 전 국민에게 전송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이 박근혜 정부의 그런 비리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 민주주의를 원했는지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령 아이를 셋을 키우는 엄마는 엄마의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절실한 그 개인의 스토리가 결합이 되면서 그 메시지 파급력이 더 커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지점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유는 공통적이었지만 네. 그게 나의 사적 경험에 있어서 발현되고 적용되는 건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다면 그만큼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정치인이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서 할 법한 이야기를 했을 때 파급력이 크지. 아니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죠. 어느 날 선거할 때만 그런 얘기를 하면 네. 그 호소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 생각난 게 MB가 예. 그 대통령 나올 때 그 국밥집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런 국밥집 할머니. 건가요? 그렇죠. 어느 날 경제와 갑자기 자기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던 그렇죠. 이야기를 결합한 건가요? 결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파급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아주 큰 이슈였죠. 근데 그것이 설득력을 가졌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나오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네. 굳이 이걸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부산에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런 어떤 정치적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 정책 공약이 더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얘기를 들으니까 스마트 시대의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메시지는 원래 이제 진실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네. 그것이 좋은 메시지의 제1원칙입니다. 네. 뒤에 가면 스마트폰 시대에는 여기 어떤 요소들이 결합돼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시대는 그러니까 원래 메시지는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건 나는 네. 누구인가? 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왜 방송을 하는가? 여기에 대답하는 메시지가 가장 호소력이 있습니다. 가치를 담은 메시지가.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경험과 공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것도 원래 이제 그런 메시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스마트폰 시대 메시지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일단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한다. 이건 좀 노하우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가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저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영향력만큼은 내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시대의 그 메시지의 영향력.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주류 언론과 싸웠어요. 선거할 때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혼자 있습니다. 맨몸으로 트위터로. 뭘로 써요? 트위터 140자 트위터. 그러니까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길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맞아요. 메시지를 짧게 말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편집할 때도요. 짧게 편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한테 누군가 2시간 동안 연설하라면 자기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 2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나한테 누가 10분짜리 연설을 요청하면 자기는 2주일 동안 밤을 새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상황을 140자로 정리해서 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첫 번째 짧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이 뉴스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도 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것이거든요. 네. 예. 가령 이 제품이 이렇게 훌륭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너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삶. 가령 스타벅스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면 그 지구의 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보이는 바다 해변 벤치에 남자와 여자가
아주 다정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올립니다. 네. 그럼 뭔가 커피가 여기 있어. 스타벅스 커피가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럼 마치 스타벅스가 지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그 그림 한 장으로. 네, 그 그림 한 장으로 네. 그 스타벅스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그 퍼지는 네. 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짧아야 한다. 또 경험이 결합되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게 스마트 시대의 메시지의 특징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메시지를 주는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뭐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메시지를 주는 일보다는 듣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네. 메시지를 아까 99%의 소음 중에 1%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네. 스마트 시대의 정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 1%를 어떻게 선택하고 수용해야 됩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 뭐 우리 그 뭐 네이버 댓글 조작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스마트폰 메시지를 받는 사람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즉각적 수용성이라는 경향을 가져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손쉽게. 우리가 이제 종이를 읽을 때는 그래도 그 여백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의 여백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집단 극화나 뭐 인터넷 부족화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와 이 질문이 빠진, 그러니까 지식을 네. 그냥 수용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구글 노잉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글 노잉 시대. 구글 노잉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은 구글이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구글에 검색해 보면 된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식 습득의 의존성이 생겼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던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쓰죠. 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닌 거죠. 이제는 지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졌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지식을 이해해줄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생각의 여백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 대결이 너무 극화되잖아요.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뭐 얘기되는 뭐 일배 워마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너무 그 혐오적인 언어들이 이제 그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 공론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민주주의 공론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인데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불편한 용기가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공론장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네. 공론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정치권도 해야 되지만 언론도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그냥 저희가 이제 그 팁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너무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지 말고 오프라인 모임, 다양한 종류의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대면하는 면적을 좀 넓혀라. 그 의식적으로 넓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과 형태를 좀 돌아가야 되네요.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괴물이 아니잖아요. 같이 모이다 보면 네. 다 내 친구고 친구의 친구고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온라인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유, 대표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 해 주셨어요. 시간은 다 같지만 짧게 하나 만약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한 문장으로 된 자신만의 메시지를 가지려는 노력을 청취자분들이 하시면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대의 메시지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한 문장으로 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행복해질 거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메시지가 미디어다의 저자 유승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삐삐와 얽힌 다양한 추억들 보내주셨어요. 1924님, 그 시절 다양했던 삐삐 암호 번호가 떠올라서 순간 웃었어요. 1010-235, 열렬히 35, 486, 사랑해, 2626, 약속 장소로 간다. 삐삐 음성 듣기 위해 공중전화에서 줄 서서 기다렸던 일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요. 7907님, 전 바보같이 학생신문에서 샀는데 친구들이 잘해줬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245님, 언니 안녕하세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삐삐지요. 0748님, 삐삐 호출 받고 공중전화 찾아 뛰어다니던 생각나네요. 4958님, 나는 삐삐 세대. YTN은 스마트 방송. 5523님, 삐삐. 우리 남편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에 족쇄가 된다고 투덜투덜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045님, 아, 시원하다. 가을이 왔네. 입방정 떨더니 태풍 왔어요. DJ님 가을 타령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하셨는데, 지나가면 다 가을이 옵니다. 우리 조금 지켜보고요. 태풍 피해 없도록 우리 서로 잘 챙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